1980년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의 장막을 걷고 개혁 개방을 이끌었던 등소평. 그의 정책 기조는 도강양해, 즉 빛은 안으로 감추고 은밀하게 힘을 기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30년, 조용하게 준비해온 중국의 빛이 세상을 덮기 시작합니다. 외환 보유고 세계 1위, 국내 총 생산량 세계 2위, 무역 규모 세계 2위. 그 놀라운 성장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해외 무역과 해외 자원인데요. 이런 공식은 자연스럽게 안전한 바닷길 확보로 이어집니다. (2006년 12월) 중국의 4세대 지도자 후진타오는 바다에서 일어선다는 뜻의 해양 굴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那么这里面还有一个问题，我们也在强调，就是中国经过30多年的发展，我们中国也在经济的发展也面临一个转型的问题。那么就是说，也就是说，中国有一句话，大家经常提到的，就是说，我们要走出去，或者中国有一个走出去的这样一个战略，而中国需要这样确保一个海上的一个安全。 해양 굴기를 시작한 지 6년, 마침내 중국은 첫 항공모함인 발야그호를 진수해 정식 취업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움직이는 거대 군사 기지라고 할 수 있는 발야그호. 이는 건조 계획안을 제출한 지 80년 만에 이뤄낸 수건이었습니다. 중국의 해양 전략 자체가 근해 방어 정책에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양 해군을 지향하는 이러한 측면을 읽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t is true that in 20 or 30 years, China will be able to challenge the United States in the region in terms of its naval capabilities. It can't right now. It won't be able to in 10 years, but eventually China will be challenging the U.S. and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세계 10번째 항공모함 보유국이 된 중국. 그들은 해양 대국화의 첫 단계로 가장 가까운 바다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발 긴장의 파도로 거센 풍랑을 맞고 있는 아시아해요. 그렇다면 국경을 맞댄 우리의 바다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대한민국 영토 면적의 무려 96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국토를 가진 중국.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은 정말 넓을까요? 국토의 20%는 산소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고산지대, 또 20%는 사막이거나 사막화지역. 이것이 중국의 실상입니다. 중국의 최북단 민치년. 한때는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렀던 평범한 농촌. 하지만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去年来说94都没这么大嘛，你说现在个94大了，不超西藏去了，是你的十四这个是去超西藏是过来了啥子，自己照着这个殖民地的去嫁过来了。 매년 충청북도만한 면적이 사막화되고 경작지는 전 국토의 15%밖에 되지 않는 비좁고 척박한 땅. 그러니 13억 인구를 먹여 살릴 방법은 해외 진출뿐이었습니다. 중국 경제의 심장부인 상하이. 도시 이름부터가 바다를 향해 나가자는 뜻인데요. 이곳의 인구 밀도는 서울의 8배. 중국인들은 지금 바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中国经济最发达的地区就是中国的
东南沿海地区，啊，那么这个地区呢，就是说，在整个中国经济当中占的比重非常大，啊，也是中国人口最集中的地区，啊，那么这样的话，就是说，中国就非常重视这个沿海这个整个地带中国都非常重视。 해외 진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바다를 주목하게 된 중국. 하지만 큰 덩치에 비해 그들의 해양 영토는 일본의 3분의 1 수준. 이 좁은 바다는 극복을 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어떤 군사적인 어떤 안보 측면이 사활적 이익이었다면 최근은 이제 경제적인 이익도 이제 국가의 사활적 이익에 포함된다. 또는 중국은 핵심 이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해양 영토에 관련된 권리도 그 핵심 이익, 사활적 이익에 포함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천년 대륙 국가에서 해양 강국으로 탈바꿈하려는 중국. 그 옛날 육지에서 이뤘던 중화의 꿈을 이제는 바다에서 재현코자 전설의 병법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열대성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으로 세계적인 휴양지로 손꼽히는 중국 하이난 성의 산야. 아시아의 하와이로 불릴 만큼 여유가 넘치는 곳입니다. 하지만 중심지를 조금만 벗어나면 그림은 달라집니다. 생사를 드러내는 현지인들의 힘겨운 삶. 진짜 문제는 이 터전마저도 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他现在主要的就是说，叫我们全部的地点，就是说航母啊什么，我们也不知道，反正说要帮我们，就是说要我们搬出去，钱也没到位啊，什么也没到位，就说如果搬出去，我们以后的生活费也难了，就说就是像搞一栋房子这样，我们都难搞啊。 주민들의 집과 일터 그리고 희망까지 허물며 이 자리에 건설 중인 것은 중국의 차세대 해군 기지인데요. 최대 20척의 핵 잠수함을 숨길 수 있고 각종 항공모함들이 정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미래 해군의 중추기지를 굳이 유명 관광지인 이곳에 세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대륙의 최남단인 사냐는 지상 최대 해양 분쟁 지역인 남사군도를 관리할 최적의 막루인 것입니다. 만약에 남중국해에 어떤 해양 분쟁이 생겨가지고 중국이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이 남사군도에다가 대규모 병력을 주둔하기 어려운 이유가 대부분의 남사군도에 있는 도서들은 아주 작거나 그 다음에 물을 구하기 어렵고 그리고 대규모 활주로를 건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만약에 군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중국은 군사력을 보낼 수단이 필요한데 그러한 어떤 수단, 그러니까 플랫폼으로서 항공모함을 가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남사군도. 이곳에서 중국과 부딪히고 있는 나라는 무려 6개국인데요. 이토록 갈등이 심화된 이유는 바로 자원 때문입니다. (1968년) 유엔이 광물 자원 탐사를 통해 남사군도가 포함된 남중국해에 약 300억 톤의 석유가 매장됐을 걸로 추정한 건데요.
이 발표가 나기 무섭게 연안국들은 서둘러 앞바다 단속에 들어갔고 중국은 통 큰 대국답게 남중국해의 무려 86%를 관할 수역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딱히 뭐 영해라든가 여기가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중국의 관할 수역이다라고 좀 애매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아직 이제 해양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또 도서 영유권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이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중국은 그 남중국해 일대를 다 중국의 그 영해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사군도에서 중국과 가장 날을 세우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한때는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또 한때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격전지였던 베트남. 유난히 전쟁의 상처가 많은 이 나라에서 전쟁 추모 공원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는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전쟁도 있습니다. Trong lúc tranh chấp thì những chiến sĩ Việt Nam trong đó có 74 chiến sĩ và mà tôi chỉ nhớ không rõ lắm nhưng mà nhớ như là ba cái tàu thì trong quá trình tranh chấp với Trung Quốc như vậy chứ với lực lượng của mình thì nó nhỏ hơn, yếu hơn thì họ đã dùng cái lực lượng và pháo binh thì họ tấn công.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는 남사군도에 있는 존슨 환초인데요.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1988년. 현대식 무기를 갖춘 중국 해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베트남 군함 수척이 침몰했고 74명의 해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존슨 환초는 중국의 손에 들어갑니다. Và đến năm 1988 cũng thế. Thì đây cũng không phải là một cuộc chiến tranh. Bởi vì nó không có tuyên bố, không có tuyên chiến, không có chiến tranh, không có lực lượng cân xứng. Mà họ dùng cái lực lượng lớn để ăn cướp. (30년) 전쟁의 기억에서 간신히 벗어나고 있던 베트남. 그렇게 중국의 기습 공격은 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고 그 아픔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Mà cháy xe tăng rồi, cái ông ngay rồi ông sợ quá, cái ông mới về, ông đa ông làm để mà ông biết không roi ra mà máu nó ra tầng lông, không biết cái chuyện chi. Cái ông ngay 5 giờ sáng thì tới 3 giờ chiều cái là ông cháy. Thì con đi nữa thì 2 đứa chẳng biết cái tính rồi đi cái tên nổ mà tìm không mấy năm đi mà tìm không ra chốt. 남사군도의 평화적인 해결을 주창하는 중국이지만은 이미 그 이면을 목격한 베트남은 두렵습니다.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는 중국의 그림자를 느끼면서 말이죠. 중국에 대한 베트남의 우려는 최근 필리핀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작고 작은 산호초 섬을 두고 몇 달째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 문제의 그 섬은 필리핀의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스카버로인데요. 필리핀의 앞마당인 이곳이 긴장의 바다로 바뀐 것은 지난 4월 초.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필리핀 해군이 단속하려고 하자
중국 순시선이 이를 막아서면서 갈등은 시작됐고 그 후 지금까지도 팽팽한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필리핀은 군사 동맹국인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미국은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베트남과도 협력 관계를 맺으며 남사군도 분쟁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那么近10年的反恐时间里面，那美国看到中国这个不断的强大，不断的发展起来了，那么就是说他在反恐取得阶段性成果或者告一段落的情况之下，那么他在进行战略这政策进行调整，新政府上来之后呢，进行调整政策的时候，那么开始他越来越加强了对中国的一个防范，我想他重返亚洲的很重要，他高调宣称美国要重返亚洲或重返东亚。 他的意图非常明显，实际就是想要牵制或者遏制中国，这种意图非常明显的。 미국과 중국의 힘 겨루기에 장이 된 남중국해. 사실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양국의 경제 생명줄인 해양 수송로의 안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남중국해는 세계 액화 천연가스의 3분의 2, 세계 해운의 3분의 1이 지나는 그야말로 황금 루트인 셈입니다. 더욱이 남중국해의 가치는 이곳을 감안할 때 배가 되는데요. 바로 말라카 해협입니다. 세계 3대 해상 요충지인 이곳이 남중국해와 맞닿아 있는 거죠. 미국 무역선의 40%가 지나고 중국 수입 자원의 50%가 통과하는 말라카 해협. 그러니 이 해상의 안전 확보는 양국 모두에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유를 포함해 가지고 대부분의 해상 물동량이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남중국해를 경유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역에서 만약에 국제 분쟁이 발생해 가지고 그러한 해상 교통로가 차단된다면은 선박들이 우회를 해야 되는데 우회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경비가 소요됩니다. 만약 말라카 해협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단 몇 시간 안에 손이 닿을 수 있는 섬 라양라양. 여의도 공원만한 이 작은 섬은 말레이시아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세계적인 다이빙 포인트로 유명합니다. And we found this island online through my husband's research, and it looks very interesting. And we see the hammerhead. We want to see the hammerheads because it says in the website that that's like the highlight of the island, and it's a diving destination. 귀상어와 참다랑어 등의 큰 어류들을 볼 수 있고 희귀 해양 생물들도 많아서 스킨스쿠버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 자유로운 이 물속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은 또 하나의 이름인 갈등의 섬은 있게 됩니다. Yes, I'm aware. It's not that I'm not aware. Yes, I'm aware, but I don't stop my life because of that. And to be honest, I feel and see nothing dangerous. 라양라양은 사실 방파제를 쌓아 만든 인공섬인데요. 1996년부터 해양 레포츠 산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비록 해군이 주둔하고는 있지만은 이 섬을 지키는 진짜 힘은 따로 있는 것 같죠.
군인이 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도 군의 힘으로 이제 대처를 해서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다툼이 있겠지만은 이 섬에 어떤 인공섬일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민간인들이란 말입니다. 민간인들이 여기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어떤 무력으로 이걸 차지하겠다 그러면은 뭐 세계의 여론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지상 최대 분쟁 지역인 남사군도 중국의 강력한 도전에 맞서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어떻게든 국제사회의 힘을 빌려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가장 확실한 지원병으로 나선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As we end today's wars, I have directed my national security team to make our presence and mission in the Asia Pacific a top priority. My guidance is clear. The United States is a Pacific power, and we are here to stay. 하지만 남사군도의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의 심기는 불편해질 뿐입니다. 就是美国在后边他插手，就插手这个问题使这些争端呢升级了，还是把它事情更加复杂了，啊，所以就是说，就大国的介入，就是这个外部势力的介入啊，是这个地区的不稳定的一个很重要的一个因素。我的想法就是说，这个地区的问题还有这些地区相关国家来解决，包括南海问题，就南海相关这些国家来处理南海问题，而不要大国来干涉这个问题。 이제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좀 평화적인 해결, 즉 분쟁이 생겼을 때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지역적 약소국에는 어떤 강력한 무력 활동을 통해서 좀 강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공세적인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시각도 있습니다. 남사군도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당사국끼리 해결하겠다는 중국. 과연 문을 닫아 걸고 적을 잡겠다는 이 전설의 병법은 통할 수 있을까요? 도시 곳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파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열된 책들 중 상당량이 군사 잡지라는 건데요. 이 중에서도 유독 뜨거운 이슈는 센카쿠라는 섬입니다. 일본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지만 섬의 위치가 보여주는 양국의 근소한 차이만큼 중국의 영유권 주장도 만만치 않은 분쟁의 섬. 1970년대 이라크에 버금가는 석유 자원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갈등은 고조되었고 2010년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으로 감정의 골은 극에 달했습니다. 센카쿠를 되찾겠다는 중국인들의 열망이 들끓는 가운데 최근에는 센카쿠 하나에 그치지 않겠다는 심상치 않은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가 속해 있는 오키나와 전통이며 문화가 일본 본토와는 사뭇 다른 독창성을 가지는데요. 중국의 건축 양식을 꼭 빼닮은 이 슈리성에는 오키나와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동종이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독창적인 전통 문화의 뿌리는 오키나와의 잊혀진 이름 류쿠 왕국이었습니다.
류큐는 그러니까 1300년 서기 1300년부터 이 독립왕국으로서 우리 그 당시 조선하고 명나라하고 아주 활발한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이죠, 조선을 제일 먼저 승인한 국가가 이 류큐 국왕입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 태조가 조선을 건국했을 때 제일 먼저 사신을 파견해 가지고 축하 사절을 보낸 데가 또 류큐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이중 속국이었지만 동아시아의 중개 무역을 주름 잡았고 작지만 강했으며 무엇보다 평화를 사랑했던 해상왕국 류큐. 하지만 그 평화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1879년 일본이 군사력으로 류큐를 장악하면서 오키나와 현으로 이름을 바꿔 일본 영토에 병합했던 겁니다. 最初确实源于在1872年前后，日本使用武力就侵占了琉球，并且呢，把琉球是改为冲绳县的一部分。当时呢，中国由于国力的衰微，也没有表现出太强烈的去争夺的这样一种愿望。那历史呢也带来了遗憾。 류큐의 아픈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무려 83일간 미군과 일본군의 전면전이 치러졌던 곳도 오키나와였습니다. 미군의 대승으로 끝난 오키나와 전투. 반대로 류큐의 생활터전은 잿더미로 변했고 약 20만 명의 주민들이 무참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런 울분이 쌓이고 쌓여 지금도 류큐의 독립을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これはですね、将来の琉球の独立に備えまして、デザインしました琉球共和国の国旗です。 언제 올지 모르는 류큐의 독립. 그 희망을 놓을 수 없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朝鮮の方と沖縄のものと犬は入るべからずという縦歌が戦前ありました。そして戦後もこちらから本土へ留学して部屋借りようとしたらお断りの張り紙があった。ずっとそういう差別の意識は부당한 역사를 걸어온 오키나와. 그런 상황은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일본 전체 면적의 0.6%밖에 되지 않는 이곳에 주일 미군 기지 시설의 75%가 집중돼 있으니 말입니다. 非常に沖縄基地があるということはある意味では戦争が起こった時にとてもそこは攻撃される可能性もあるのでとても危険なわけですね。非常にその危険なものを沖縄に背負わせているんですかね。中央からこの分離していく沖縄は何ていうんですかね、非常に戦争の、非常に犠牲にもなり得る状況は将来あり得るわけですよね。そういった沖縄の県民の意識の中にはですね、どうして沖縄だけがそんなに日本の国民全体が、国土を守るというそういう意識を持たなきゃいけないのに沖縄に押し付けてくるのかという、そういった強い不満が沖縄の人たちの中にあるわけです。 끊임없는 차별 속에 독립을 꿈꾸는 류큐 왕국.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중국은 바랄 게 없습니다. 태평양 진출의 걸림돌인 센카쿠 해역을 좀 더 쉽게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2009년 9월 달이죠. 직전 총리였던 간 나오토 총리가 이 후테마 기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발언하다가 미국도 만족시킬 수 없고 오키나와 주민도 만족시킬 수 없으니 아예 오키나와를 독립시켜버리자, 이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기화로 삼아가지고 중국에서는 류큐 공정의 하나의 기폭제,
류큐 공정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기폭제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尖閣の小さい島を取りに来てるんではなく、東シナ海全域を取りに来てる。中国の目標は東シナ海の支配です。 센카쿠 해역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뚫어야 하는 장벽인데요. 길을 빌려 세력을 확장한다는 그 병법대로 과연 중국은 센카쿠라는 길목을 통해 대항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지난해 6월 한 중국 가수의 신곡이 발표됐는데요. 최고의 홍가로 선정되기도 했던 이 노래의 제목은 중국해. 그런데 자세히 보니 첫 소절의 내용이 이상합니다. 중국 문명의 연장선에 있다는 수엔짜오, 바로 우리의 이어도입니다. 중국 가요에까지 등장한 우리의 이어도. 아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어도를 만나기 위해 특별한 백길에 올랐습니다. (20, 26km) 지금 저희가 이제 요 그 십자 마크로 해 놓은 요 지점이 해양과학기지가 되겠습니다. 막연한 이미지로만 그려보던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그 실체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제주항에서 배로 10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어도 해역은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동도에서 247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전설의 섬 이어도는 보이지 않고 해양과학기지만 덩그러니 솟아있는데요. 사실 이어도는 섬 도자를 쓰고 있지만은 정확히는 해수면 아래 잠겨있는 수중 암초입니다. (2003년 6월) 기상 관측과 해양 연구를 목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세워지면서 이어도는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어도의 모습은 달라졌어도 제주 어민들에게 이 바다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황금 어장인데요. 그 명성은 지금도 여전할까요? 지난 새벽에 내려졌던 그물이 그 수확물을 쏟아냅니다. 상대적으로 제주도 연근해보다 이 자원량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예. 주로 남행에 의한 그런 결과의 일부로도 볼 수가 있겠죠. 오랜 세월 만선의 기쁨을 선사했던 이어도 바다건만 지금은 우리 어선을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막 이렇게 한번 출하하면은 한 2,000상자, 막 1,500상자씩 막 잡아 날렸어요. 조기를, 한조기를. 거기가 어군이 참 좋아요. 그런데 중국 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들은 도저히 접근을 못해요. 그쪽으로 가서. 그래서 조업도 못하고, 저기가 막연지게 우리나라 뭐 과학기지가 있구나. 이런 정도밖에 생각 안 씁니다. 중국 땅 같다고 생각하죠.
치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어망으로 바다의 밑바닥까지 긁고 가는 중국의 저인망 어선들. 이들을 원천 봉쇄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바다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1년 한국과 중국은 어업 협정을 맺었지만은 이오도는 협정 수역에서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수중 암초인 이오도는 다른 분쟁의 섬처럼 영유권을 다투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 포함되는가 하는 관할권의 문제인 거죠. 이오도를 이제 섬으로 이제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오도는 평균 수심 4m로 그 만조시에도 항상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엔 해양법 협약상 섬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는 해저 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중 돌기물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섬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영해나 그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풍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에 따라 연안국은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한중 간의 해역이 400캐리가 안 된다는 것. 이럴 경우 우리의 주장처럼 중간선을 긋는 게 정설로 통하지만은 중국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해양 경계 협정에서 중국 주장은 다양한 이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소위 그 지리적 요건이죠. 그래서 자국의 해안선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달라. 또는 이제 뭐 해안가에 살고 있는 인구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경제성을 고려해서 상당한 수역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 등등의 소위 그 형평한 해결, 형평한 결과의 원칙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한중의 바다 위에 경계 확정이 미뤄지는 사이 중국 내 인터넷의 바다에는 이오도에 대한 자료가 쏟아지고 언론에서까지 단골 소재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在地质学上属于长江三角洲的海底丘陵，苏烟礁是一个礁石，即便在低潮时仍处在海面以下，离海面最浅处达4.6米，处在中国专属经济区内，属于中国领土。 它对于这个苏烟礁其实就已经构成了实质主权，也就在这个情况下，中国唯有透过外交或武力去改变。 중국은 왜 이렇게 이오도를 갖고 싶어 하는 걸까요?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는 그 이오도 해역이 군사적인 측면,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이렇게 그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중국 측에서 보면 동중국해, 그러니까 그 황해의 수역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쪽에 청도나 상해에서 이렇게 나오는 함대가 이 이오도 수역을 거치지 않으면 태평양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이오도에서는 중국의 이 동중국해 쪽의 군함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항모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행기에 이렇게 그 이착륙이 모두 감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군사적으로도 중국에게는 상당히 높은 가치가 있고 한국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역선의 한 90% 이상이 다 이 해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유조선, 기름을 실려 나르는 배의 거의 99%가 이 배를 통과하고 그리고 원자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식량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배도 전부 다 이 이오도 해역을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오도 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목줄, 경제적인 목줄을 다 갖고 있는 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오도를 들쑤시고 다니는 불법 어선으로도 모자라 해양 경찰과 관공선까지 보내며 주인 행세에 나선 중국. 이런 속셈을 막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경계 확정을 하는 것, 그 길뿐입니다. 본래요, 이 바다 경계를 핵정짓는 건 힘이 없는 나라들이 이때까지 쭉 해오는 겁니다. 힘 있는 나라들은 마음대로 다녔거든요. 불확실한 경계 탓에 언제든 위태로울 수 있는 우리의 바다 영토. 그 긴장의 파도를 이겨내며 이오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당당하게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주변 그 어떤 항해 중인 선박들에게 대한민국의 어떤 관할하에 있는 어떤 시설물이 각종 해양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풍의 진로를 예측한다든가 각종 그
어떤 해수의 어떤 온도나 해류의 속도, 그다음에 뭐 염분 용도, 많은 해양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타국의 선박의 어떤 전자 해도에 이 대한민국 코리아를 나타내는 이제 이호도 해양과학기지가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인식의 확대, 즉 우리의 해양 관할권의 확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해양 영토가 크게 확대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호도의 파수꾼인 해양과학기지. 여기서 나온 데이터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가장 평화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호도 해역의 경계 확장. 그렇다면 실제 협상을 위해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담 부서에 지질 측량 전문가도 있고 해양법 전문가도 있고 실제로 다른 국가와 경계 획정 회담을 했던 실무자도 들어가 있고 이런 이제 전문적인 조직을 이미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산발적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이렇게 학자들이 한 연구들을 조금 더 종합해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페달을 멈추는 순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무조건 달릴 수밖에 없는 중국의 경제구조. 그렇기에 중국의 해양 팽창 전략은 필연적인 건지도 모릅니다. 자고로 거대해진 이웃은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비난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지피지기의 병법이 아닐까요? 아시아 해역에 불고 있는 치열한 쟁탈전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할 때. 대한민국은 지도에선 반도국가지만은 현실에선 이념의 장벽으로 북쪽이 가로막힌 섬나라인 것입니다. 옛날부터 그런 경구가 있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우리가 이제 바다로 눈을 돌려야 된다. 특히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갇힌 섬입니다. 갇힌 섬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대양에서 해양으로 가야 된다. 이 해양에서 우리가 앞으로 성장 동력 산업을 찾아야 될 거 아닌가.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데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마치 바다가 없는 그 나라처럼 바다에 대한 교육이나 관심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해양에 대한 관심, 특히 이제 우리 어떤 역사적인 권원과 또 앞으로의 교육 과제로서 좀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세계를 누비며 펼치게 될 모든 꿈들의 통로. 이것이 바로 바다입니다.